안녕하세요. 딸에게 들려주는 인문학 이야기입니다. 안녕. 영화 300을 본 적 있니? 영화 300은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 1세가 30만의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침공하는 과정에서 테르모필라의 평원에서 벌어진 스파르타의 결사대와의 전투를 영화로 만든 것이다.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세계적인 대제국이자 이방인이었던 페르시아의 침공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그리스인들이 경험하는 최초의 세계대전이자 대규모 이방인들의 침입이었던 것이다. 기원전 499년에 발생해 479년 세스토스의 함락까지 실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450년경까지 대략 20년에서 50여 년의 기간 동안 지속된 전쟁은 몇 번의 큰 전투에서 승리하며 승세를 잡게 되고 그 결과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되어 번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 책에서는 기원전 479년까지의 전쟁을 기록하였으며 이 역사적이고 충격적이자 그들에게는 큰 승리를 안긴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헤로도토스는 역사라는 책을 썼으며 이 책으로 헤로도토스는 로마의 키케로에 의해 역사의 아버지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그는 뛰어난 말솜씨로 페르시아 전쟁의 배경과 전쟁 과정을 자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오늘은 인류 최초의 역사서로 평가받고 있는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읽으며 페르시아 전쟁의 과정과 그가 이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이 글은 할리카르나소스 출신 헤로도토스가 제출하는 탐사보고서다. 그 목적은 인간들의 행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되고 헬라스인들과 비헬라스인들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업적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무엇보다도 헬라스인들과 비헬라스인들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된 원인을 밝히는 데 있다. 그가 책을 쓰게 된 목적이 간결한 문장 속에 온전히 담겨 있다. 이 글만 보아도 헤로도토스의 빼어난 글솜씨를 알 수 있을 듯하다. 먼저 헤로도토스에 대해 알아보자. 키케로가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부터 헤로도토스는 서양에서 최초의 역사가이자 빼어난 이야기꾼으로 알려져 왔다. 그는 페르시아 전쟁 와중인 기원전 485년경 소아시아 서남부 카리아 지방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 할리카르나소스 시에서 태어났다. 이 도시는 이오니아 지방 등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그리스 문화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었지만 그의 아버지 릭세스와 이름난 서사시인이었던 그의 숙부 파냐시스의 이름으로 미루어 보아 그의 집안은 원래 카리아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뒤에 동란기인 기원전 460년대 그는 페르시아에 의해 할리카르나소스의 참주가 된 릭다미스를 축출하려 했으나 실패하여 잠시 사모스로 망명한다. 그는 기원전 454년 이전에 귀향하여 릭다미스를 축출하는 데 기여하지만 동료 시민들과의 견해차로 후일 영영 고향을 떠나 기원전 444년 아테나이의 후원으로 남이탈리아에 건설된 범그리스 식민지 투리오이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고도 하고 일설에는 마케도니아의 펠라에서 여생을 마쳤다고도 한다. 헤로도토스는 기원전 445년경 아테나이에서 자신의 저술을 낭독하여 큰 돈을 벌었을 뿐 아니라 정치가 페리클레스와 비극시인 소포클레스와 친교를 맺었다고 한다. 헤로도토스와 소포클레스는 지속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했을 때 헤로도토스는 53세였는데 이 전쟁에 처음 몇 년을 몸소 체험한다. 헤로도토스는 누구보다도 여행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지며 흑해 주변과 아프리카와 나일강 주변, 서아시아, 바빌론 등 자신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 다니며 자료를 모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 책은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이름은 무사여신에게 헌사한다는 뜻으로 9명의 무사여신의 이름을 붙였다. 헤로도토스는 단순히 전쟁사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방문한 곳의 지리학적, 인종학적, 민속학적, 역사적 자료들을 기록하여 서문에 기록한 것처럼 탐사보고서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했다. 처음에는 신화시대로부터 시작된 그리스인들과 비그리스인들 사이의 갈등을 언급하며 그 다음으로 가까운 시대에 그리스의 적대적이었던 적국의 왕들을 자세히 소개하며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그 왕들을 소개하자면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과 페르시아를 세운 키로스 대왕, 그리고 캄비세스, 그리스를 침공했던 다레이오스와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를 차례로 소개하고 있다. 탐사보고서로서는 개별 민족과 나라, 그리고 그들의 역사나 풍속 등은 1권에서는 바빌론인들과 마사케타이족, 그리고 이오니아인들을, 2권에서는 이집트인들, 3권에서는 아이티오피아인들과 사모스인들을 소개하고 4권에서는 스키타이족을 소개한다. 또한 전쟁의 핵심 당사자였던 아테나이와 스파르테 그리고 페르시아인들에 대해서는 여러 건에 나눠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는 적국인 페르시아인들에 대해서도 편파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그들의 장점과 단점 등을 비교적
객관적인 자세로 기술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6권부터 9권까지는 전쟁의 과정과 전투에 대해 압축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여 앞부분의 내용이 지루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6권에서 9권까지 전쟁의 과정만을 읽어도 될 것이다. 또한 그는 중간에 여러 가지 일화나 기담과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통해 그의 세계관을 이야기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헤로도토스의 저작으로 후대의 역사라는 분야가 탄생했으며 후대의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헤로도토스를 본받으려 했다. 본론으로 들어가 책의 내용을 살펴보자. 헤로도토스는 헬라스인들과 비헬라스인들 사이의 갈등은 신화시대로부터 시작되었다며 그 시작은 포이니케인들이 아르고스에 도착하여 물건을 팔다가 공주인 이오를 납치한 사건이었다 말한다. 신화에서는 제우스의 사랑을 받은 이오가 암소로 변하자 질투하게 된 헤라가 아르고스에게 감시를 맡겼는데 헤르메스가 아르고스를 살해하자 이오에게 쇠파리를 보내 괴롭힌다. 이오는 암소로 온 세상을 떠돌다 이집트에 가서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에파포스라는 아들을 낳는다. 공주를 납치한 범죄 행위에 대해 그 뒤 몇몇의 헬라스인들이 포이니케의 티로스에 상륙해 에우로페 공주를 납치했다고 한다. 신화에서 에우로페는 눈처럼 새하얀 황소로 변신한 제우스에 의해 납치되어 크레테 섬으로 가서 미노스 등 세 아들을 낳았다. 그 뒤 페르시아인들에 따르면 헬라스인들이 전함을 타고 콜키스의 아이아와 파시스강으로 가서 일단 그곳에서 보리를 다 보고 나서 메데이아 공주를 납치한 것으로 두 번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신화에서는 이아손이 황금 양털을 구하러 콜키스로 가서 이아손에 반한 메데이아를 데리고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콜키스의 왕이 헬라스로 전령을 보내어 납치 행위에 대해 보상금을 지불하고 딸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헬라스인들은 당신들이 이오를 납치하고도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우리도 보상금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다. 그로부터 한 세대 뒤 프리아모스의 아들 파리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먼저 번 납치 행위도 벌받지 않았으니 헬라스에서 아내를 납치해 오기로 결심했다 한다. 그리하여 파리스는 헬레네를 납치하여 트로이아로 돌아간다. 이에 헬라스인들은 사절단을 보내 헬레네를 돌려주고 납치한 대가로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트로이아인들은 메데이아 사건을 이야기하며 보상금을 주지 않았다 한다. 이때까지는 여인들을 납치하는 데 그쳤으나 페르시아인들은 납치된 여인들을 위해 복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납치 사건을 덮어두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했지만 헬라스인들이 스파르테 출신의 한 여인 때문에 대군을 일으켜 아시아로 쳐들어가서 프리아모스와 그의 군대를 멸망시켰다고 말하며 헬라스인들을 늘 적대시했다고 한다. 결국 페르시아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헬라스인들에 대한 그들의 적대감은 트로이 전쟁의 결과로 일리온의 함락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헤로도토스는 신화라는 것이 인간이 만든 것으로 인식하고 신화의 내용을 실제 있었던 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헤로도토스는 다음의 글로 이방인 왕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한다. 내가 알기에 헬라스인들에게 맨 처음으로 척대 행위를 시작했음이 분명한 남자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는 먼저 그가 누군지 밝힌 후 나머지 이야기를 계속하며 크고 작은 도시에 관해 이야기하려 한다. 전에는 강력했던 수많은 도시가 미약해지고 내 시대의 위대한 도시들이 전에는 미약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복이란 덧없는 것임을 알기에 나는 큰 도시와 작은 도시의 운명을 똑같이 언급하려는 것이다. 크로이소스는 리디아 출신으로 알리아테스의 아들이었다. 크로이소스는 할리스강 서쪽의 여러 민족을 통치했다. 우리가 알기로 일부 헬라스인들과는 동맹을 맺었어도 크로이소스는 헬라스인들에게 조공을 강요한 최초의 비헬라스인이다. 그는 이오네스족과 이올레이스족과 아시아에 사는 도리에이스족에게 조공을 강요했고 라케다이몬인들과는 동맹을 맺었다. 여기서 라케다이몬은 스파르타를 가리킨다. 헤라클레스의 자손들이 행사하던 리디아 왕권은 칸다올레스에 대해 이르렀다. 칸다올레스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기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의 경호원 중에 다스클로스의 아들 귀게스라는 자가 있었는데 칸다올레스는 그를 총애하여 가장 중요한 일은 그와 상의했으며 아내의 미모에 대한 자랑까지 늘어놓았다. 그는 패가 망신할 숙명을 타고났는지라 그 뒤 오래지 않아 귀게스에게 자신의 아내의 미모를 믿지 않는다며 아내의 알몸을 한번 보라고 한다. 귀게스는 펄쩍 뛰며 반대한다. 주인님, 저더러 여주인님의 알몸을 보라고 하시다니 그 무슨 당차는 말씀이세요. 여자란 옷을 벗으면서 수치심도 벗어 던져버리지요. 인간들에게는 오래전부터 반드시 배워야 할 진리들이 전해오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각자 제 것만 보라는 거예요. 저는 여주인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는 주인님의 말씀을 믿어요. 제발 저더러 불의한 짓을 하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재앙이 두려워 키게스는 거절하지만 칸다올레스는 아내 모르게 아내의 알몸을 볼 수 있도록 할 테니 걱정 말라며 이야기한다.
이에 어쩔 수 없이 퀴게스가 승낙하고는 왕이 취침 시간에 왕비를 데리고 들어와 옷을 벗어 의자에 올려놓는 것을 지켜본다. 그녀는 남편의 소행임을 알았으나 부끄러워 소리 지르지 않았다. 또한 칸다울레스에게 복수할 생각으로 아는 체 하지도 않았다. 당시 리디아인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비엘라스인들 사이에서는 남자라도 알몸을 보이는 것을 큰 치욕으로 여겼다. 그녀는 조용히 있다가 다음날 날이 새자 가장 충실한 하인을 시켜 귀게스를 불렀다. 귀게스에게 그녀는 칸다울레스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든지 아니면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기에 죽음 중 하나를 택하라 한다. 귀게스는 어쩔 수 없이 왕을 처치하기로 하고 침실에서 그녀의 도움으로 칸다울레스가 잘 때 그를 죽이고 그의 아내와 왕권을 차지한다. 귀게스는 왕이 되었고 신탁 덕분에 권력을 유지한다. 그는 미다스 이후에 델포이의 공무를 봉헌한 최초의 비엘라스인으로 기록된다. 귀게스의 후손은 대를 이어 리디아의 왕이 되었고 후손 중 알리아테스가 죽자 그의 아들 크로이소스가 35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다. 크로이소스는 에페소스인들을 공격하였고 이오니아와 아이올리스 지방에 있는 헬라스인 도시를 차례로 공격했다. 그 후 그는 할리스강 서쪽에 사는 거의 모든 민족을 폭속시켰다. 리디아가 번영하고 있을 때 아테네의 솔론이 외유 중이었다. 그가 크로이소스를 방문하자 크로이소스는 솔론을 맞아 궁전에서 환대했다. 그는 시종을 시켜 솔론을 자신의 보물창고들로 데리고 다니며 보물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굉장하고 값진 것인지 보여주게 했다. 솔론이 꼼꼼히 모든 것을 살펴보았을 때 크로이소스가 기회를 엿보다 그에게 물었다. 아테나이에서 온 손님이여, 그대의 지혜에 관한 소문은 우리도 익히 들어 알고 있어. 우리는 또 그대가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세상을 구경하고자 여러 나라를 방문했다는 말도 들었소. 그래서 나는 그대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소이다. 크로이소스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믿고 그렇게 물었던 것이다. 그러나 솔로는 그에게 아부하려 하지 않고 진실을 말했다. 전하, 아테나이의 텔로스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옵니다. 뜻밖의 대답에 깜짝 놀란 크로이소스가 다급하게 물었다. 어째서 그대는 텔로스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시오? 솔론이 대답했다. 텔로스는 번성하는 도시에 살며 훌륭하고 탁월한 아들들을 두었는데 그 아들들에게 빠짐없이 아이들이 태어나 모두 살아있사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기준에서 보아 살림이 넉넉할 때 장렬한 죽음을 맞았사옵니다. 그는 아테나이인들이 엘레우시스에서 이웃 나라들과 싸울 때 전투에 참가하여 적군을 패죽게 하고는 더없이 아름답게 죽었던 것이옵니다. 그래서 아테나이인들은 그가 전사한 곳에 국비로 그를 매장해주고 그의 명예를 드높여 주었사옵니다. 솔론이 텔로스를 기리는 말을 자꾸 늘어놓자 크로이소스는 궁금증이 생겨 그에게 텔로스 다음으로는 누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자신이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이 되리라 믿으며 그 다음은 클레오비스와 비토니오입니다. 아르고스에서 헤라 축제가 개최되었을 때 이들 형제의 어머니는 소달구지를 타고 급히 신전으로 가야 하는데 소들이 제때 돌아오지 못했사옵니다. 시간이 촉박하자 두 젊은이가 몸소멍에를 쓰고 어머니가 타고 있는 달구지를 끌었사옵니다. 그리고 45스타디온을 달려 신전에 도착했답니다. 1스타디온은 대략 190m이다. 그들은 축제에 모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을 완수한 다음 가장 훌륭한 죽음을 맞았는데 신께서는 그들의 죽음을 통해 인간에게는 삶보다 죽음이 더 좋은 것임을 보여주셨던 것이옵니다. 아르고스인들은 그들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장부들이라고 보고 그들의 입상을 제작해 델포이에 봉헌했나이다. 솔론이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으로 이들 젊은이를 이야기하자 화가 치민 크로이소스가 말했다. 아테나이에서 온 손님이여, 나를 그런 평범한 자들보다 못하다고 여기다니. 그대는 내 행복은 완전히 무시하는 거요. 솔론이 대답했다. 크로이소스 전하, 전하께서는 제게 인간사에 관해 물으시지만 저는 신께서 매우 시기심이 많으시고 변덕스러우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나이다. 인간은 오래 살다 보면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많이 보고 겪고 싶지 않은 것도 많이 겪어야 하나이다. 전하께서는 거부에다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시옵니다. 하지만 저는 전하께서 행복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전하의 물음에 답할 수가 없사옵니다. 훌륭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전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 곧 행복하다고 불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옵니다. 누군가 죽기 전에는 그를 행복하다고 부르지 마시고 운이 좋았다고 하소서. 한 나라도 필요한 것을 다 갖추지 못하고 어떤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은 없나이다. 사람도 자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무엇인가 부족하기 마련이옵니다. 무슨 일이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눈여겨보아야 하옵니다.
신께서는 행복의 그림자를 언뜻 보여주시다가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리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요. 크로이소스는 솔론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를 냉담하게 떠나보낸다. 그는 현재의 행복을 무시하고 무슨 일이든 그 결말을 눈여겨보라는 솔론을 아는 척하는 바보처럼 여겼던 것이다. 솔론과의 대화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마지막 구절과 묘하게 닮았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두 사람은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여겼던 탓에 심벌이 내렸는데 자신의 아들에게 닥칠 불행을 미리 알려주는 꿈을 꾸게 된다. 그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한 명은 농아로 불구자였고 다른 아들 아티스는 또래 중에서도 출중했다. 그중 아티스가 무쇠 창끝을 맞고 죽는 꿈을 꾸었던 것이다. 그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아들을 잠깐 들였고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이방인인 프리기아의 왕족 아드라토스가 자신의 살인죄를 정화해주기를 크로이소스에게 부탁했고 그의 죄를 정화하는 의식을 치러준다. 그리하여 크로이소스의 궁전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어느 날 미시아의 올림포스 산에 큰 멧돼지가 나타나 들판의 곡식에 피해를 입혔다. 멧돼지를 쫓아내려 했으나 오히려 사람들이 다치고 피해가 커졌다. 미시아인들이 크로이소스를 찾아와 왕의 아들과 젊은이들이 멧돼지를 쫓아주기를 간청한다. 그 소식을 들은 아들이 자신을 보내달라 하지만 크로이소스는 꿈 이야기를 하며 만류한다. 하지만 아들은 멧돼지는 창을 들지 못한다 이야기하며 크로이소스를 설득한다. 결국 크로이소스는 아드라스토스를 불러 자신의 아들을 보호해달라며 멧돼지 사냥에 보내게 된다. 그들이 멧돼지를 발견하고는 둘러서서 일제히 창을 던지자 크로이소스가 살인죄를 정화해준 아드라스토스의 창이 빗나가 크로이소스의 아들을 맞췄다. 그리하여 크로이소스의 아들이 창에 맞아 죽었으니 꿈의 예언이 실현된 것이다. 리디아는 메디아와 전쟁하다 일식이 일어나자 서로 평화 조약을 체결한다. 이때 키로스는 자신의 외조부 아스티아게스를 굴복시켜 메디아를 점령하였는데 크로이소스는 이 일로 키로스에게 원한을 품고 페르시아인들을 공격하려 했다. 신탁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게 나오자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는 페르시아를 침공한다. 키로스와 맞붙은 크로이소스는 패하게 된다. 성체가 함락되었을 때 한 페르시아 병사가 크로이소스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 했다. 크로이소스는 두려움에 압도되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의 농아인 아들이 두렵고 괴로운 나머지 말문이 터져 크로이소스를 죽이지 말라고 소리쳤다. 처음으로 한 말이 아버지를 구한 것이었고 그 후로 살아있는 동안 계속 말할 수 있었다 한다. 크로이소스는 14년간 리디아를 통치했고 14일 동안 포위되어 있었다. 그리고 신탁이 예언한 대로 대국을 멸했는데 그것은 그의 대국이었다. 키로스는 화장용 장작더미를 쌓아 크로이소스를 14명의 리디아 소년들과 함께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음을 알고는 위급한 순간 어떤 신이 구해주는지 보기 위해서였다 한다. 장작더미 위에서 크로이소스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여 인간은 살아있는 한 그 누구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솔론의 말이 생각나 탄식하며 솔론의 이름을 3번 불렀다. 그러자 키로스가 통역관들을 불러 크로이소스가 누구를 부르는지 물어본다. 신하들에게 솔론의 이름을 듣고는 크로이소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다. 크로이소스가 솔론과의 대화를 들려주자 키로스는 자신도 인간이면서 자기 못지않게 행운을 누렸던 다른 인간을 산채로 불태우려 한 것을 후회했다. 응보가 두려웠고 인생이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불길을 끄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불길이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크로이소스는 아무도 불길을 잡지 못하는 것을 보자 아폴론 신께 전에 자신이 재물을 바친 적이 있다며 구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러자 갑자기 맑은 하늘에 구름이 모여 폭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져 불이 꺼졌다고 한다. 그리하여 키로스는 크로이소스를 풀어주고 자기 곁에 앉히며 우대했다. 페르시아인들이 리디아의 도성을 약탈하는 것을 보고 크로이소스는 키로스에게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물어본다. 저들은 그대의 도시를 약탈하여 그대의 재물을 가져가는 중이오. 이렇게 키로스가 대답하자 저들이 약탈하는 것은 제 도시도 저의 재물도 아니옵니다. 그것은 이미 제 것이 아니옵니다. 저들은 전하의 것을 약탈해 가고 있사옵니다. 이렇게 크로이소스가 말한다. 이 말에 감명받은 키로스는 크로이소스에게 조언을 구하며 그를 더욱 우대했다 한다. 키로스는 크로이소스의 왕국을 멸하고 후일 바빌론을 점령하여 페르시아는 대제국으로 발전한다. 키로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인물로 오늘날까지 이란에서는 최고의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다. 또한 성경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유일한 이방의 왕으로 쓰여져 있을 정도로 높게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니 키로스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만들어 공부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니
오늘은 퀴로스 이외의 인물들을 더 살펴보자. 퀴로스가 전쟁터에서 죽자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왕위를 계승한다. 캄비세스는 아이깁토스 즉 지금의 이집트에 사절을 보내 아마시스의 딸을 달라고 요구한다. 아마시스는 전왕 아프리에스의 딸 니테티스라는 여인을 자신의 딸인 것처럼 속여 캄비세스에게 보낸다. 하지만 니테티스는 캄비세스를 만나자 아마시스의 거짓말을 다 알려준다. 이에 캄비세스는 격분하여 아이깁토스를 공격한다. 캄비세스는 멤피스 성을 함락하고 아이깁토스의 왕을 모욕한다. 그 후 아마시스의 궁전으로 가서 아마시스의 시신을 꺼내 모욕하고 불태운다. 또 캄비세스는 아이티오피아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한다. 캄비세스는 악행으로도 유명했는데 첫 번째는 그의 친아우인 스메르디스를 죽인 일이었다. 자신의 동생 스메르디스를 죽인 것은 캄비세스가 자다가 꿈을 꾸는데 그에게 사자가 달려와 스메르디스가 옥자에 앉아있는데 그 머리가 하늘에 닿았다고 보고하는 꿈이었다. 그러자 캄비세스는 아우가 자기를 죽이고 왕위에 오를까 두려워 자신의 충복인 프렉사스페스를 페르시아로 보내 아우를 죽이게 했다. 그래서 프렉사스페스는 수사로 가서 스메르디스를 죽였는데 함께 사냥하러 가서 죽였다고도 하고 홍해로 데리고 가서 물에 빠뜨려 죽였다고도 한다. 두 번째는 자신의 누이와 결혼한 것이다. 자신의 누이 둘과 차례로 결혼하고는 나이가 어린 누이를 화가 나서 발로 차 죽이게 된다. 캄비세스는 페르시아인들에게도 난폭한 미친 짓을 많이 하였으며 동맹국 백성들에게도 그랬다 한다. 퀴로스의 아들 캄비세스가 정신 나간 짓을 하며 아이깁토스에 머물고 있을 때 두 마고스 형제가 그에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중 한 명은 캄비세스가 자기 집 집사로 남겨두고 온 자였다. 이 자는 스메르디스의 죽음이 비밀에 붙여져 페르시아인들 가운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그가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믿고 있음을 알고 왕위를 찬탈할 음모를 꾸몄던 것이다. 그와 공범인 형은 캄비세스에게 죽은 키로스의 아들 스메르디스와 꼭 닮았으며 이름조차도 스메르디스였다. 그는 형을 설득하여 왕좌에 앉혔다. 그리고는 아이깁토스를 위시하여 사방으로 전령을 보내 앞으로 키로스의 아들 스메르디스의 명령을 받들라고 군대에 통보했다. 전령이 악바타나에 와 있는 캄비세스에게 그 명령을 전하자 캄비세스는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는 프렉사스페스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동생을 죽이지 않은 것으로 믿었다. 그러자 프렉사스페스는 누가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확인해보라고 캄비세스에게 말한다. 전령이 들어와 마고스가 내린 명령이라 전하자 프렉사스페스는 마고스와 그의 형 스메르디스가 범인임을 캄비세스에게 알려준다. 그는 스메르디스가 왕좌에 앉아있고 그의 머리가 하늘에 닿아 있더라고 누군가 전하던 자신이 꿈꿈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자신이 공연히 자신의 아우를 죽였음을 깨닫고 아우를 애도했다. 그리고는 마고스를 투벌하려고 말등에 오르는 순간 칼집에서 칼자루의 머리가 빠져나왔고 그 칼날이 그의 허벅지를 찔렀다. 그런데 하필이면 부상당한 부위가 그가 예전에 아이깁토스의 신 아피스를 내리쳤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는 자신의 부상이 치명상이라 여기고 도시의 이름을 물었다. 사람들이 악바타나라고 대답한다. 전에 신탁에서 그가 악바타나에서 생을 마감하리라는 신탁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제국의 수도인 메디아의 악바타나에서 늙어 죽을 줄 알았는데 신탁이 말한 곳은 시리아의 악바타나였다. 그는 마고스의 반란 소식과 자신의 부상에 심한 충격을 받고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이 죽을 운명임을 알고는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자신의 아우를 죽였던 일과 지금 왕좌에 앉은 사람이 마고스의 형 스메르디스임을 밝히며 왕권을 찾아와 달라 부탁하며 울었다. 그 뒤 뼈가 썩고 허벅지가 굶어 재위 7년 5개월 만에 한 점의 혈육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스메르디스가 가짜라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7개월 동안 퀴로스의 아들을 사칭하여 왕노릇을 하며 선정을 베풀었다. 8개월째 되던 달에 정체가 탄로났다. 파르나스페스의 아들 오타네스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부유한 페르시아인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는 왕이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성체를 떠나지 않고 있기에 가짜이자 사기꾼일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 그의 딸은 캄비세스의 아내였는데 그때는 스메르디스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 왕과 동침하다가 귀가 있다면 키로스의 아들 스메르디스이고 귀가 없다면 마고스 스메르디스라고 가르쳐주며 왕의 귀를 만져보라고 시킨다. 마고스 스메르디스는 키로스에게 중죄를 저질러 그 벌로 귀를 잘렸었다. 그녀는 마고스가 잠에 골아 떨어졌을 때 그에게 귀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내 아버지에게 알린다. 오타네스는 페르시아인들 중 제1인자들이며 절친한 친구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해준다.
그렇게 서로를 끌어들여 6명이 모이고 페르시아의 태수 히스타스페스의 아들 다레이오스를 가입시켜 7인이 맹약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먼저 프렉사스페스를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기로 결정한다. 그는 스메르디스의 죽음에 관해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지만 키로스의 아들을 죽였다 할 수 없기에 자신은 스메르디스를 죽이지 않았다 주장해왔다. 그때 마고스들이 모든 페르시아 사람들을 궁전의 성벽 밑으로 소집할 터이니 프렉사스페스더러 성탑에 올라 그들을 다스리는 이는 키로스의 아들 스메르디스이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의 연설을 해달라 부탁한다. 페르시아인들이 모이자 프렉사스페스는 성탑 위에 올라가 페르시아인들에게 마고스들이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무시하고는 키로스의 가게를 열거하고 키로스의 선정을 이야기한 후 자신이 두려워 비밀에 붙였지만 자신이 캄비세스의 강요에 의해 키로스의 아들 스메르디스를 죽였으며 현재 제국을 통치하는 것은 마고스 형제라 이야기한다. 그러며 페르시아인들이 왕권을 되찾고 마고스들을 벌주지 않는다면 그들을 저주하겠다 위협하고는 성탑에서 떨어져 죽었다. 맹약을 맺은 7인은 성으로 달려가 마고스들의 목을 베었다. 그런 후 마고스들의 머리를 들고 다른 페르시아인들에게 보여준다. 마고스들의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모여 앞으로의 일을 논의한다. 오타네스는 캄비세스의 횡포를 이야기하며 독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중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독재자는 조상 전래의 규범을 철폐하고 여인을 겁탈하며 재판 없이도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요. 그러나 민중 정치는 첫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니 그 이름부터 가장 좋고, 둘째, 독재자가 하는 못된 짓을 하나도 하지 않소. 민중 정치에서 관리들은 추첨으로 선출되고 직무에 책임을 지며 모든 안건이 민회에 제출되어. 그래서 나는 우리가 독재 정치를 철폐하고 민중의 힘을 늘리기를 제의하오. 국가는 민중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요. 그러나 메가비조스는 과두 정치를 제안한다. 민중의 정권을 맡겨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최선의 판단이라 할 수 없소이다. 쓸모없는 군중보다 더 어리석고 교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요. 독재자의 교만을 피하려다 절제 없는 민중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요. 우리는 가장 훌륭한 자들의 단체를 선발하여 그들에게 정권을 맡길 것이요. 물론 그들 속에는 우리도 포함될 것이요. 가장 훌륭한 자들에게서 가장 훌륭한 의견이 나온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세 번째로 다레이오스가 말한다. 새 정치체제들, 즉 민주제와 과두제와 군주제가 최선의 상태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나는 군주제가 월등히 우수하다고 단언하오. 가장 탁월한 한 사람에 의한 지배보다 더 나은 것은 분명 없기 때문이요. 그의 식견은 그의 탁월함에 걸맞아 그는 나무랄 데 없이 민중을 통치할 것이며 나라의 적들에 대한 그의 조처들은 다른 정치하에서보다 비밀 유지가 더 용이할 것이요. 과두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 공을 세우려고 다투다가 격심한 개인적 반목이 생겨나기 십상이요. 그들은 저마다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고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서로 심하게 반목하게 되어 파쟁이 생겨나게 되고 파쟁은 유혈사태로 유혈사태는 결국 군주제로 이어지게 마련이요. 그러나 민중이 지배하면 국가의 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데 부패한 자들은 서로 반목하기보다는 서로 형제가 되기 십상이요. 그들은 국가를 약탈하기로 결탁하기 때문이요. 그런 행위는 누군가 민중의 지도자로 부상하여 그들의 부패 행각에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계속되어 그 결과 그는 민중에게 찬양받게 되고 찬양받다 보면 결국 군주가 되기 마련이요. 이 또한 군주제가 최선의 정체라는 증거요. 메디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를 준 사람은 키로스 대왕이요. 우리는 한 사람에 의해 자유를 획득했던 만큼 한 사람을 통해 자유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요.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이 제시되자 7인 중 4인이 다레이오스의 의견에 찬성한다. 그러자 오타네스는 자신은 지배하는 것도 지배받는 것도 싫다며 경선에서 빠지겠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의 집안은 페르시아에서 유일한 자유 가문으로 원할 때만 왕의 지배를 받는 가문으로 남게 된다. 그들은 왕을 선출하기로 하였는데 그 방법은 말을 타고 성문 밖으로 나가되 해가 떴을 때 맨 먼저 우는 말의 임자가 왕이 되기로 했다. 다레이오스에게는 오이바레스라는 영리한 마부가 있었다. 다레이오스가 마부에게 왕의 선출 방법에 대해 알려주자 마부는 자신에게 비책이 있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맡기라고 한다. 오이바레스는 밤이 되자 다레이오스의 수말이 가장 좋아하는 안마를 몰고 나가 성문 밖에 메어둔 다음 다레이오스의 수말을 그곳으로 몰고 나가 한동안 안말 가까이 가끔은 다을락말락하게 몰고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수말이 안말과 교미하게 해주었다. 날이 밝자 6사람은 약속한 대로 말을 타고 나타났다. 그들이 말을 타고 성문 밖으로 나가 간밤에 안말을 메어두었던 곳에 이르자 다레이오스의 수말이 앞으로 내다르며 울었다.
그리고 말이 우는 바로 그 순간 맑게 갠 하늘에 번개가 치며 곧이어 천둥 소리가 들렸다. 하늘이 보내준 이러한 전조들은 다레이오스가 왕으로 선출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말에서 뛰어내려 다레이오스 아래 부복했다. 왕이 된 다레이오스는 제일 먼저 돌로 기념물을 만들어 세웠다 한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20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그곳에 태수를 임명하고 민족별로 자기에게 세금을 바치겠다. 이러한 세액산정과 그와 유사한 조치들 때문에 페르시아인들 사이에서는 다레이오스는 장사꾼이고 캄비세스는 폭군이며 퀴로스는 아버지라는 말이 생겼다 한다. 다레이오스는 모든 것에 값을 매기고 캄비세스는 가혹하고 교만하며 퀴로스는 인자하여 좋은 것은 모두 그의 덕택이라는 것이다. 그 뒤 다레이오스 왕은 사모스를 정복했는데 이것이 헬라스와 비헬라스를 통틀어 그가 정복한 최초의 도시였다. 함대가 사모스로 떠난 뒤 바빌론인들은 매우 세심한 준비 끝에 반란을 일으켰다. 이 소식을 듣고 다레이오스는 자신의 전군을 동원하여 바빌론으로 진격하여 도시를 포위했다. 바빌론인들은 자신들을 포위한 페르시아 군대를 향해 노새가 새끼를 베기 전에는 절대로 함락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웃는다.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바빌론을 함락할 수 없어 다레이오스와 그의 군대는 안달이 났다. 20개월이 되었을 때 마고스를 죽인 7인 중 한 명인 메가비조스의 아들 초피로스에게 놀라운 일이 생긴다. 그의 노새 한 마리가 새끼를 낳은 것이다. 그는 그것이 바빌론을 멸한다는 신의 뜻이라 믿고는 자신을 불구자로 만들어 다레이오스 앞으로 갔다. 자신의 코와 두 귀를 베고 목이 흉하게 삭발한 다음 몸에 매질을 하고 나타난 초피로스를 보자 다레이오스는 깜짝 놀랐다. 그는 다레이오스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는 진짜 탈주자처럼 자꾸 뒤돌아보며 바빌론 성으로 도망갔다. 그는 바빌론 사람들에게 자신이 다레이오스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으니 다레이오스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그들에게 투항한다. 바빌론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가장 명망 높은 사람이 코와 두 귀가 베이고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보고는 그의 말이 참말이라고 믿고 그의 요구를 무엇이든 기꺼이 들어주려 했다. 그는 군대를 얻어 다레이오스와 약속한 대로 바빌론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 페르시아군 1000명을 포위 섬멸했다. 그 뒤 또 약속한 날이 되자 다레이오스의 군사 2000명을 섬멸한다. 이것을 본 바빌론인들은 모두가 초피로스를 칭찬한다. 다시 약속한 날이 되자 4000명의 페르시아군을 섬멸했다. 그러자 그는 총사령관 겸 성벽 방어사령관에 임명되었다. 다레이오스와의 약속대로 페르시아군이 공격해오자 초피로스는 성벽을 열고 페르시아인을 성벽 안으로 들이게 된다. 이렇게 하여 바빌론은 키로스 이후 두 번째로 함락된다. 바빌론을 함락한 뒤 다레이오스는 몸소 원정군을 이끌고 스키타이족을 공격했다. 여기서 스키타이족은 이란 민족에 속하는 유라시아 유목민들을 이야기한다. 이들은 유라시아 초원의 넓은 지역에 거주했다 한다. 스키타이족은 점령하기 어려웠고 고생 끝에 다레이오스는 아시아로 건너가며 메가바조스를 장군으로 에우로페에 남겨두어 페르시아에 협력하지 않는 헬레스폰토스 연안의 도시들을 정복하게 두었다. 또 한편으로 페르시아는 리비에 대해서도 대원정을 실행하였다. 메가바조스는 트라케와 마케도니아를 점령한다. 그 후 이오니아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경위를 살펴보면 이러하다. 낙소스의 자산가 몇 명이 민중에게 추방되어 밀레토스로 망명했다. 그 당시 밀레토스는 아리스타고라스가 통치하고 있었다. 망명자들이 아리스타고라스에게 자신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군대를 내어달라 하자 그는 자신의 도움으로 그들이 귀향하면 자기가 낙소스의 통치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는 사르데이스에 도착하여 아르타프레네스에게 낙소스는 아름답고 비옥하며 이오니아 가까이 있으며 재물도 많으니 공격하라고 설득한다. 아르타프레네스는 다레이오스에게 보고하고 다레이오스는 메가바테스를 원정군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원정군은 출항하여 키오스 섬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리스타고라스와 메가바테스 간의 불화가 있어서 메가바테스는 낙소스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몰래 알려주게 된다. 그리하여 낙소스인들은 적군을 맞을 준비를 하였고 원정군은 4개월 동안 공격하여도 낙소스를 함락시킬 수 없었다. 결국 전쟁 비용이 다 떨어지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철수하게 되어 원정은 실패로 끝난다. 아리스타고라스는 아르타프레네스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원정에 소요된 전쟁 비용을 독촉받자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원정의 실패와 메가바테스와의 불화로 인하여 밀레토스의 통치권을 잃지는 않을까 두려워졌다. 결국 그는 모반을 생각하게 되었다. 밀레토스의 참주 아리스타고라스는 클레오메네스가 다스리던 스파르테에 도착하여 이오니아 지방을 위해 함께 싸우자고 설득한다.
하지만 설득에 실패하여 스파르테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러자 그는 아테나이로 갔다. 당시 아테나이는 참주들로부터 해방되어 강대해지기 시작했다. 그 무렵 아테나이인들은 다른 이유로 페르시아와 적대관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아리스타고라스는 미네에 출석하여 온갖 약속을 남발하여 아테나이인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헤로도토스는 이 말을 덧붙였다. 분명 한 사람을 설득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을 설득하기가 더 쉬운 것 같다. 이 말은 참으로 일리 있는 말인 듯하다. 아리스타고라스는 아테네인들보다 먼저 출발하여 이오니아인들과 다레이오스를 괴롭힐 여러 개 책들을 세운다. 결국 이오니아인들은 사르데이스 지역을 점령한다. 사르데이스 지역은 대부분의 집들이 갈대로 지어졌고 지붕도 갈대로 만든 집들이 많아 한 병사가 불을 지르자 도시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 한다. 이 소식을 들은 다레이오스는 히스티아이오스를 보내 반란을 진압하게 한다. 이오니아인들은 격렬하게 싸웠지만 결국 패배하게 된다. 아리스타고라스는 전세가 불리해지자 도망치게 되고 결국 이웃의 트라케 도시를 공격하다 트라케인들의 손에 죽었다. 남은 이오니아 연합군은 함선을 타고 페르시아군의 함선과 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도망치기에 바빠 대패하고 결국 밀레토스는 함락된다. 페르시아는 이오니아를 점령하고 다레이오스는 고브리아스의 아들이자 자신의 사위인 마르도니오스에게 대군을 이끌고 헬라스의 도시들을 복속시키려 보낸다. 마르도니오스는 육군과 해군 두 갈래로 나누어 진격했다. 육군은 브리고이족에게 함대는 아토스 앞바다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난 후 원정이 실패하고 아시아로 돌아갔다. 다레이오스는 자신에게 흙과 물을 바치기를 거부한 헬라스인들을 복속시키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원정에 실패한 마르도니오스를 장군직에서 해임하고 다른 장군들을 임명하여 에레트리아와 아테나이로 파견했다. 그는 이들을 파견하며 아테나이와 에레트리아를 노예로 만들어 노예들을 자기 앞으로 끌고 오라고 지시했다. 새로 임명된 장군들은 대규모 육군을 이끌고 킬리키아 지방의 알레이온 평야에 도착했다. 그들이 그곳에서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러 나라들의 할당된 함선들이 모두 합류했고 지난해 다레이오스가 조공을 바치는 속국들에게 준비해 두도록 지시한 군마 수송선들도 도착했다. 페르시아인들이 이카리오스해를 건너 첫 번째 공격 대상으로 삼은 낙소스로 가서 그곳에 상륙하자 낙소스인들은 전에 있었던 일을 상기하고는 기다리지 않고 산속으로 도주했다. 페르시아인들은 잡은 자들은 모두 노예로 삼고 신전들과 도시에 불을 질렀다. 그동안 델로스인들도 도주했다. 페르시아인들은 델로스에서 출항한 뒤 여러 섬들로 가서 군병을 징발하고 섬 주민들의 자식들을 인질로 잡아갔다. 그런 후 카리스토스에 상륙했다. 그곳 주민들이 인질들을 내놓기를 거부할 뿐 아니라 이웃 도시들 즉 에레트리아와 아테나이를 공격하는데 참가하는 것도 거부하자 페르시아인들이 그들을 포위 공격하고 그들의 농토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러자 카리스토스인들도 결국 페르시아인들에게 항복했다. 페르시아군이 배를 타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에레트리아인들은 아테나이인들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아테나이인들은 이전에 칼키스를 공격하여 마림자들의 농지에 4,000명의 소자기 주민을 남겨두었는데 칼키스에서는 부자들을 마림자들이라고 불렀다. 이 소자기 주민들을 원군으로 보냈다. 그러나 에레트리아인들은 구원을 요청했으면서도 국론이 둘로 분리되어 있었으니 한쪽은 도시를 버리고 에오보이아의 산속으로 들어가자고 했고 또 한쪽은 페르시아인들로부터 이익을 기대하고 배반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에레트리아의 아이스키네스는 양측의 상황이 각각 어떠한지 알아차리고 이미 도착한 아테나이인들에게 사태의 자초지종을 자세히 알려주며 함께 죽지 않으려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조언한다. 그리하여 아테나이인들은 오로포스로 건너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한편 페르시아인들은 에레트리아 땅에 상륙하여 공격할 태세를 갖추었다. 에레트리아인들은 출동하여 싸울 의사가 없었고 어떻게든 성벽만은 지키려 했다. 성벽에 대한 공격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6일 동안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7일째 되는 날 에레트리아의 두 저명인사 알키마코스의 아들 에오포르보스와 퀴네아스의 아들 필라그로스가 페르시아인들에게 조국을 팔았다. 페르시아인들은 시내에 들어오자 신전을 약탈하고 불질렀을 뿐 아니라 다레이오스가 시킨 대로 주민들을 노예로 삼았다. 페르시아인들은 에레트리아를 수중에 넣은 며칠 뒤 아테나이인들을 압박하며 아티케 땅으로 배를 타고 갔고 아테나이도 에레트리아 꼴이 될 것을 확신했다. 그곳의 마라톤은 기병대가 작전하기에 최적의 장소일 뿐 아니라 에레트리아와도 가까웠다. 그래서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아들 히피아스는 그곳으로 페르시아인들을 안내했다. 이 소식을 듣자 아테나이인들도 마라톤으로 출동했다. 아테나이군은 10인의 장군이 지휘했는데 그중 10번째가 밀티아데스였다. 장군들이 아직 시내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아테나이의 직업적 장거리 주자인 필리피데스를 스파르테에 전령으로 보낸 것이다. 직업적 장거리 주자는 먼 곳에 심부름을 가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말한다. 그가 스파르테에 가서 명령받은 대로 전하자 라케다이몬인들은 가서 아테나이인들을 도와주기로 결의했으나 아폴론을 위한 키르네이아 축제 기간이라 전쟁을 할 수가 없어 만월이 되기를 기다렸다. 그 사이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아들 히피아스가 페르시아인들을 마라톤으로 안내했는데 그는 전날 밤 자다가 어머니와 동침하는 꿈을 꾸었다. 그는 이 꿈을 그가 아테나이로 돌아가 다시 정권을 잡고 고향에서 장수하다가 죽을 꿈이라고 해몽했다. 그는 페르시아인들의 길잡이로서 먼저 에레트리아의 포로들을 아이길리아라는 섬에 내려놓은 다음 함선들이 마라톤에 닿자 그곳에 정박시켰고 무태 내린 병사들을 전투대열로 배치했다. 그가 군대를 배치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느 때보다 더 심하게 재채기가 나고 기침이 났다. 나이 탓도 있고 하여 그는 대부분의 이가 흔들렸는데 그중 하나가 심한 기침에 빠져나가 모래 속에 떨어져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 이가 보이지 않자 그는 신음하며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나라는 우리 것이 아니며 우리는 결코 이 나라를 정복하지 못할 것이오. 이 땅 가운데 내 몫은 지금 내 이가 차지하고 있어. 그런데 헤레클레스의 성역에 진을 치고 있던 아테나이인들에게 플라타이아인들이 전군을 이끌고 도우려 왔다. 아테나이 장군들은 의견이 엇갈렸는데 일부는 페르시아군과 싸우기에는 수적으로 열세인 만큼 싸우지 말자고 했고 밀티아데스를 포함한 일부는 싸우자고 했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나쁜 의견이 우세해지자 밀티아데스는 아테나이인들에 의해 투표로 선출되고 11번째 투표권을 갖고 있는 칼리마코스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다. 칼리마코스여, 아테나이를 노예로 만드느냐 아니면 아테나이의 자유를 보전하여 만고불멸의 명성을 남기느냐는 이제 그대에게 달려있어. 신께서 공평하실 경우 우리는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오. 그대가 내 의견에 동조한다면 우리 조국은 자유를 보전하고 헬라스에서 으뜸가는 국가가 될 것이오. 이렇게 하여 칼리마코스가 동조함으로써 싸우기로 결정되었다. 장군들 중에 싸우자고 주장한 이들은 각자 지휘하기로 한 날의 지휘권을 밀티아데스에게 이양했다. 밀티아데스는 지휘권을 받아들이면서도 자기가 지휘를 맡은 날이 되기 전까지 나아가 싸우지 않았다. 그의 차례가 되었을 때 아테나이인들은 전투 대형을 갖추었다. 배치가 끝난 뒤 제물들이 길조를 보여주자 아테나이인들은 공격하라는 명령에 따라 페르시아인들을 향해 뛰어서 돌격해 들어갔다. 페르시아인들은 아테나이인들이 뛰어오는 것을 보자 그들이 전멸하고 싶어 발광하는 줄 알았다. 수적으로 열세인데다가 기병대와 궁수의 지원도 받지 않고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테나이인들은 페르시아인들과 맞붙어 싸우게 되자 훌륭하게 싸웠다. 헤로도토스는 이 부분에서 특별하게 강조하여 말한다. 우리가 알기에 그들은 적군을 향해 뛰어서 돌격한 최초의 헬라스인들이었고 페르시아 풍의 옷과 그것을 입고 있는 자들을 보고도 참고 버틴 최초의 헬라스인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헬라스인들은 페르시아인들이라는 말만 들어도 주눅이 들었기에 하는 말이다. 마라톤에서의 전투는 장시간 계속되었다.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 측은 약 6,400명이 전사하고 아테나이 측은 192명만이 전사했다. 실제 마라톤 전투는 기원전 490년 제1차 페르시아 전쟁으로 칼리마코스와 밀티아데스가 지휘하는 아테나이군이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군을 무찌른 전투이다. 올림픽에서는 1896년 마라톤이 육상 경기로 채택되었는데 그 유래로 전령 필리피데스가 마라톤 승전 소식을 아테네로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은 후대에 지어낸 것으로 보여지며 이 책에서는 전령 필리피데스가 스파르테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파견되었으며 그가 스파르테로 가던 중 파르테니온 산에서 판 신을 만났고 신이 아테나이를 도와줄 것이라 했다 전해진다. 아테나이인들은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 믿고 후일 아크로폴리스 아래쪽에 판에 신전을 건립하고 해마다 제물을 바치고 횃불을 들고 달리기를 했다 한다. 이것이 마라톤 경기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다. 마라톤 전투 이후 밀티아데스는 아테나이에서 전보다 명망이 더 높아졌다. 그래서 그는 아테나이인들에게 함선 70척과 군대와 군자금을 요청하며 어느 나라로 출동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자기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만 했다. 밀티아데스는 군대를 넘겨받아 파로스로 출항하며 이는 파로스인들이 페르시아군을 지원하도록 마라톤으로 3단 노선 한 척을 보냄으로써 먼저 척대 행위를 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았다. 사실은 그는 파로스 출신으로 리사고라스가 자기를 페르시아 장군에게 모함한 까닭에 파로스인들에게 앙심을 품었던 것이다. 함대를 이끌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밀티아데스는 파로스인들을 성벽 안에 가두고 자신의 군대로 도시를 포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전령을 보내 돈을 요구하며 그들이 주지 않을 경우 도시가 함락될 때까지 군대를 철수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파로스인들은 밀티아데스에게 한 푼도 줄 의사가 없었고 어떻게든 도시를 지킬 궁리를 했다. 난처해진 밀티아데스에게 티모라는 여자 포로가 면담을 신청했는데 그녀는 파로스 태생으로 지하신들의 신전에서 봉사하는 하녀였다고 한다. 그녀는 밀티아데스에게 파로스를 함락시키고 싶으면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다. 이에 밀티아데스는 신전이 있는 도시 앞쪽의 언덕으로 올라갔고 문이 열리지 않자 담을 뛰어넘어 신전 안으로 들어갔다. 신전 입구에 이르자 그는 갑자기 소름이 끼쳐 뒤돌아섰으나 다시 담을 뛰어넘다가 허리를 삐었다고 한다. 무릎을 다쳤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래서 밀티아데스는 아테나이의 금을 가져다 주지도 못하고 파로스를 함락하지도 못한 채 비참하게 귀향했다. 밀티아데스가 파로스에서 돌아오자 아테나이인들은 그를 비난했다. 그는 고발당해 아테나이인들을 기만한 죄로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그는 허벅지가 썩어 들어가고 있어 변호할 수가 없어 친구들이 그가 아테나이를 위해 행한 일들을 들어 변론하여 사형은 면제받게 된다. 그는 벌금형에 처해졌고 허벅지가 굼고 썩어 세상을 떠났고 벌금은 그의 아들이 물었다. 다레이오스 왕은 아테나이인들이 사르데이스를 침입했던 일 때문에 그러잖아도 화가 나 있었는데 마라톤 전투 소식을 듣자 노발대발하며 더욱더 열심히 헬라스를 칠 준비를 했다. 전쟁 준비는 3년이 지나 4년째 되던 해 캄비세스에 의해 노예가 된 아이깁토스가 반기를 들자 다레이오스는 두 곳을 다치기로 더욱더 마음을 굳혔다. 다레이오스가 아이깁토스와 아테나이를 칠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왕권의 향방을 두고 그의 아들들 사이에 큰 분쟁이 벌어졌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는 왕이 출정하기 전에 후계자를 지명하는 것이 관습이기 때문이다. 다레이오스에게는 왕위에 오르기 전에 첫 번째 부인인 고브리아스의 딸이 낳아준 아들이 3명 있었고 왕위에 오른 뒤 키로스의 딸 아토사가 낳아준 다른 아들이 4명 있었다. 처음 세 아들 중에는 아르토바자네스가 맏이었고 나중에 태어난 아들들 중에는 크세르크세스가 맏이었다. 둘은 배다른 형제라 서로 반목하였고 서로 자기가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 주장했다. 다레이오스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아리스톤의 아들 데마라토스가 수사로 왔는데 그는 크세르크세스를 찾아간다. 그는 아르토바자네스는 다레이오스가 왕이 아닐 때 태어난 만큼 크세르크세스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왕위 계승의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적절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고 조언한다. 스파르타에서도 아버지가 왕이 되기 전 먼저 태어난 아들들이 있어도 왕이 된 뒤에 태어난 아들이 있으면 나중에 태어난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관습이라고 했다. 크세르크세스가 데마라토스가 조언해 준 대로 하자 다레이오스는 그의 주장이 옳다고 여겨 그를 왕으로 지명했다. 그러나 아이깁토스가 반기를 든 다음에 다레이오스는 한창 원정 준비를 하던 중 재위 36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다레이오스에 이어 왕이 된 크세르크세스는 처음에 헬라스 원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아이깁토스를 공격할 군대를 모으고 있었다. 그러나 고브리아스의 아들 마르도니오스가 찾아와 페르시아인들에게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아테나이인들을 응징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야기한다. 먼저 아이깁토스의 콧대를 꺾은 후 아테나이로 진격하여 후세에 길이 남을 명성을 얻으라 부추긴다. 그래서 크세르크세스는 헬라스를 치기로 결심한 후 먼저 다레이오스가 죽은 이듬해 원정군을 보내 반기를 든 아이깁토스인들을 토벌하게 했다. 크세르크세스는 아이깁토스를 정복한 뒤 아테나이 원정에 착수하기 직전에 페르시아의 요인들을 회의에 소집했다. 그는 헬레스폰토스의 다리를 놓고 에우로페를 지나 헬라스로 진격하여 아테나이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마르도니오스가 크세르크세스의 제안을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말하고 다른 페르시아인들은 제시된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할 용기가 나지 않아 입을 다물고 있었다. 휘스타스페스의 아들 아르타바노스가 자신이 크세르크세스의 숙부라는 것을 믿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하,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제시되지 않으면 그중 더 나은 의견을 고르지 못하고 이미 제시된 의견을 따르는 수밖에 없사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야만 고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순금 자체만으로는 순도를 알 수 없고 다른 금과 함께 시금석에 문질러 보아야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알 수 있는 것과 같사옵니다. 신께서는 생물 중에 월등히 큰 것들을 벼락으로 치시어 그것들이 잘났다고 우쭐대지 못하게 하시고 작은 것들은 조금도 신을 자극하지 않사옵니다. 신께서는 월등히 큰 것은 무엇이든 줄이려 하옵니다. 마찬가지로 수가 적은 군대의 대군이 패할 수도 있사옵니다. 신께서는 자기 외에 다른 존재가 잘난 체 하는 것을 허용하시지 않기 때문이옵니다. 무슨 일이든 서두르면 실패하기 마련이고
실패는 심각한 재앙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옵니다. 기다리는데 복이 있사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옵니다. 지도자의 오만을 경계한 아르타바노스는 충신이었고 그의 말은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그러자 크세르크세스는 화를 내었지만 밤이 되자 아르타바노스가 제시한 의견이 마음에 걸렸다. 밤새 생각한 끝에 헬라스 원정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확신하고는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가 나타나 헬라스 원정을 취소하면 이롭지 못하고 자신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사라진다. 날이 밝자 크세르크세스는 꿈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날에 소집한 페르시아인들을 소집하여 헬라스 원정을 포기하겠다 말한다. 그날 밤 꿈속에서 같은 환영이 또 나타나 자신의 말을 무시해버렸다며 원정길에 오르지 않으면 잠깐 사이에 위대하고 강력해졌듯이 그만큼 빨리 비천해질 것이라 말한다. 이런 꿈을 꾸자 겁이 나서 아르타바노스를 불러서 그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며 만약 환영이 신이고 헬라스 원정이 신의 뜻이라면 아르타바노스가 자신의 옷을 입고 왕좌에 앉아있다가 잠이 들어도 같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 말한다. 그러자 아르타바노스는 이렇게 말한다. 전하, 스스로 현명한 생각을 하는 것이나 유익한 조언을 하는 이의 말을 듣는 것이나 저는 똑같이 높이 평가옵니다. 전하께서는 이 두 가지 자질을 다 갖추고 계시는데도 주위의 나쁜 무리들이 전하를 오도하고 있사옵니다. 바다는 사람들에게 더없이 유익한 존재지만 바람이 덮쳐 바다가 본성을 드러낼 수 없게 하는 것과도 같사옵니다.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 교만을 조장하는 의견과 가진 것보다 언제나 더 많은 것을 가지도록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 지적함으로써 교만을 억제하려는 두 가지 의견이 페르시아인들에게 제시되었을 때 전하께서 전하 자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인들에게도 더 위험한 의견을 채택하셨다는 것이옵니다. 여기에서 어쩌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 교만을 조장하는 것과 가진 것보다 언제나 더 많은 것을 가지도록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 결국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헤로도토스는 말하고 있다. 아르타바노스는 왕의 옷을 입고 왕좌에 앉아있다 잠이 들자 크세르크세스에게 나타났던 환영이 꿈속에서 나타나 운명의 흐름을 바꾸려다가는 지금 당장이나 다가올 미래에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하며 발갛게 달군 무쇠로 두 눈을 치지려 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 크세르크세스에게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하며 신의 뜻이니 원정 준비를 계속해야 한다 말한다. 실제로는 아르타바노스가 왕의 뜻을 거역하기 힘들어 왕의 뜻에 찬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하여 크세르크세스는 전쟁 준비를 하게 된다. 전쟁 준비에 몰두하는 동안 세 번째 꿈을 꾸었는데 그것은 어린 가지들이 온 세상을 덮고 있던 올리브 가지로 만든 관을 그가 쓰고 있다가 그 관이 그의 머리에서 사라지는 꿈이었다. 마고스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자 그들은 온 세상과 전 인류가 그에게 종속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마고스들은 점성술의 밝은 페르시아의 사제 계급을 말한다. 크세르크세스는 아이깁토스를 정복한 뒤 14,000년 동안 모병을 하고 원정 준비를 하다가 5년째 되던 해 대군을 이끌고 원정길에 올랐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한 가장 규모가 큰 군대였다 라고 헤로도토스는 쓰고 있다. 그만큼 대규모 군대였던 것이다. 크세르크세스는 지난번 원정군이 배를 타고 아토스를 우회하다가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기에 지난 3년 동안 특히 아토스에 미리 손을 써두었다. 그것은 여러 부족으로 구성된 부대원들로 하여금 채찍질을 당하며 교대로 운하를 파괴했던 것이다. 이것에 대해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평가한다. 짐작건대 크세르크세스는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후계에 기념비를 남기고 싶어 순전히 과시욕에서 운하를 파도록 명령한 것 같다. 그와 동시에 전 육군이 카파도키아 지방의 크리탈라에 집결하여 크세르크세스와 함께 사르데이스로 출발했다. 사르데이스에 도착한 크세르크세스는 먼저 헬라스로 전령들을 보내 흙과 물을 요구하고는 왕이 도착하면 환대할 준비를 해두라고 통고했다. 그런 다음 그는 아비도스로 진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그의 부하들은 헬레스폰토스 해협에 아시아와 에우로페를 이어줄 다리를 놓고 있었다. 그런데 해협에 다리들이 놓였을 때 세찬 강풍이 일더니 다리를 덮쳐 산산이 부수어버렸다. 이 소식을 들은 크세르크세스는 노발대발하며 헬레스폰토스에게 매 300대를 치고 바닷물에 족쇄 한 쌍을 내리라고 명령했다. 그가 헬레스폰토스의 매를 치며 다음과 같은 야만스러운 말을 하게 했다. 이씀무라, 내게 아무런 해코지를 하지 않으신 우리 주인께 내가 해코지를 한 죄로 우리 주인께서 내게 이런 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크세르크세스 대왕께서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너를 건너가실 것이다. 너처럼 탁하고 짠 강물에 아무도 재물을 바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크세르크세스는
바다를 그렇게 응징하게 하고 나서 헬레스폰토스의 다리를 놓는 이를 감독하던 자들의 목을 베게 했다. 얼마나 오만한 왕인가. 크세르크세스는 바다에 채찍질을 할 정도로 오만하고 어리석은 왕이었다. 페르시아군은 육군과 해군으로 나눠 진격했다. 크세르크세스는 피에리아 지방에 여러 날 머물렀다. 정군이 페르라이비아로 갈 수 있는 길을 내기 위해 그의 군대의 3분의 1이 마케도니아 산속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흙과 물을 요구하도록 헬라스로 파견된 전령들이 돌아왔는데 더러는 빈손으로 왔고 더러는 흙과 물을 가지고 왔다. 크세르크세스는 아테나이와 스파르테에는 흙을 요구할 전령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전에 다레이오스가 같은 목적으로 전령들을 보냈을 때 아테나이인들은 전령들을 사형수들을 내던지는 구덩이 속에, 스파르테인들은 우물 속에 던지며 거기서 왕에게 줄 흙과 물을 가져가라고 했던 것이다. 영화에서는 전령들을 우물 속으로 발로 차 넣는 장면이 나온다. 페르시아 왕의 원정은 명목상으로 아테나이를 목표로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헬라스 전체를 노린 것이었다. 헬라스인들은 일부는 페르시아 왕에게 흙과 물을 바치고는 그에게서 아무에도 입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항복의 징표를 바치지 않은 도시들은 큰 두려움에 떨었다. 그런데 아테나이인들은 헬라스의 자유를 지키는 길을 택해 페르시아에 부역하지 않은 나머지 헬라스 전체를 분기시킴으로써 신들의 도움으로 페르시아 왕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들은 무섭고 두려운 델포이의 신탁에도 불구하고 헬라스를 포기하지 않고 굳건하게 버티고 서서 침입자들을 맞아 싸웠다. 아테나이인들은 신탁을 들으려 했다. 하지만 첫 번째 신탁의 내용은 재앙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때 티몬이 탄원자의 나뭇가지를 들고 신전으로 들어가 탄원자로서 재차 신탁에 물어보라고 조언한다. 두 번째 신탁의 내용은 아크로폴리스와 테바의 남쪽까지 모두 적의 수중에 들어가겠지만 제우스께서 나무 성벽을 주실 것이니 나무 성벽만이 파괴되지 않고 그대와 그대의 자식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것이었다. 신탁의 내용을 들은 아테나이인들은 나무 성벽의 의미를 놓고 다양한 해석들을 하였다. 아테나이에는 최근의 요인으로 부상한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함선들이 곧 나무 성벽이니 해전 준비를 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전에도 라우레이온 광산에서 국고로 큰 수입이 들어오자 그 돈을 시민들에게 분배하지 말고 아익이나 전쟁에 대비해 함선 200척을 건조하도록 아테나이인들을 설득했다. 함선들이 전쟁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필요할 때 헬라스에 도움이 되었다. 그리하여 헬라스를 침입한 페르시아인들에게 신의 뜻에 따라 함대를 동원하여 거국적으로 동조 세력과 힘을 모아 맞서기로 결의했다. 그들은 전 헬라스인들의 회합을 갖고 상호 간의 척대행위와 전쟁을 중단하기로 결정한다. 또 페르시아 왕의 힘을 탐색하기 위해 아시아로 첩자를 보낸다. 첩자들은 사로잡혀 처형될 예정이었는데 크세르크세스는 자신의 보병과 기병을 모두 보여주며 자신의 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헬라스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첩자들을 돌려보낸다. 헬라스인들은 어디서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지를 의논했다. 테르모필라의 고갯길을 지키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들은 이 고갯길을 지킴으로써 페르시아인들이 헬라스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로 결정했다. 한편 해군은 히스티아이아 땅의 아르테미시온으로 항해해 가게 했는데 육군과 해군이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페르시아 함대는 온종일 항해한 뒤 마그네시아의 세피아스 해안에 도착했다. 함대가 마그네시아 해안에 도착했을 때 해안이 그렇게 넓지 않아 함선들이 이물을 바다 쪽으로 향한 채 파열로 늘어섰다. 다음날 북동쪽에서 이 지역 주민들이 헬레스폰토스 바람이라 부르는 강풍이 세차게 불어오면서 바다가 들끓기 시작했다. 일부는 바람이 부는 것을 알아차리고 함선을 무트로 끌어올려 자신과 함선을 구했지만 일부는 난파당했다. 이때 조난으로 최소 400척의 함선이 침몰하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인명피해가 나고 막대한 재산이 없어졌다고 한다. 크세르크세스는 해안을 따라 멜리스로 나아갔다. 그리하여 크세르크세스 왕은 트라키스의 멜리스에 진을 치고 헬라스인들은 고갯길에 진을 쳤는데 이 고갯길을 대부분의 헬라스인들은 테르모필라이라고 부르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필라이라고 부른다. 테르모필라이에서 페르시아 왕을 기다리던 헬라스인들은 스파르테인 300명을 비롯하여 테게아와 마티네이아, 아르카디아인들과 코린토스인과 플레이오스 그리고 미케나이인들과 보이오티아, 테스페이아인들과 테바이인들이었다. 그 밖에 로크리스인들과 포키스인들이 있었다. 전체 인원은 4천여 명이었다. 로크리스인들과 포키스인들이 참여하게 된 이유는 헬라스인들이 사절을 보내 무엇보다도 헬라스를 공격하는 것이 신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몫의 행운에 불행이 섞이지 않은 인간은 아무도 없었고 또 없을 것이요. 그리고 위대한 인간일수록 더 큰 불행을 당하는 법이요. 그러니 침략자도 인간인 만큼 그의 예상은 빗나가고 말 것이요.
이런 말로 그들을 설득했다 한다. 스파르테의 레오니다스는 두 명의 형이 있어 애당초 왕이 될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클레오메네스가 아들 없이 죽고 도리에우스가 시켈리아에서 죽어 더 이상 살아있지 않자 왕위는 레오니다스에게 넘어갔다. 그는 자신에게 배정된 300명의 전사들을 스라의 아들이 있는 자들 중에서 선발의 테르모필라이로 향했다. 아들이 있는 자들을 선발했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했다는 뜻이다. 스파르테인들은 카르네이아 축제 때문에 선발대로 레오니스와 그의 군대를 먼저 보내고 축제가 끝나는 대로 수비대만 남기고 전군이 구원하러 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테르모필라의 전투가 그렇게 빨리 끝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페르시아군이 고갯길로 접근해오자 테르모필라이의 헬라스인들은 겁에 질려 퇴각할 궁리를 했다. 대부분이 펠레폰네소스로 돌아가 이스트모스를 지키자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으나 포키스인들과 로크리스인들이 격렬히 반대하자 레오니타스는 그곳에 머물대 주변 도시들의 사절을 보내 도움을 청하자고 했다. 이때 크세르크세스는 헬라스인들이 얼마나 되며 무엇을 하는지 탐색해 오라고 정찰병을 보냈다. 정찰병이 돌아와서는 라케다이몬인들이 더러는 옷을 벗고 훈련을 하고 더러는 머리를 빗고 있다고 보고한다. 크세르크세스는 정찰병의 보고를 들었으나 헬라스인들의 속셈을 알 수 없었으니 헬라스인들이 사생결단의 싸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는 원정에 동행한 데마라토스를 불러 헬라스인들이 무엇을 하는지 물어본다. 데마라토스는 라케다이몬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러 갈 때에는 머리를 손질하는 버릇이 있다며 헬라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국이요 가장 용감한 전사들이라 이야기한다. 크세르크세스는 헬라스인들이 도망치지 않고 버티고 있자 화가 나서 메디아인들과 키시아인을 보낸다. 메디아인들은 헬라스인들을 향해 돌격해 많은 전사자가 났음에도 계속 밀어붙였고 큰 피해를 입었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의 군대에 사람은 많아도 남자는 적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왕 자신에게 분명해졌다. 메디아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마침내 물러서자 왕이 불사부대라 부르는 페르시아인 부대가 대신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도 헬라스인들과 뒤엉키자 메디아인 부대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그들은 좁은 공간에서 싸우는 데다 헬라스인들보다 짧은 창을 쓰고 있어 수적 우세를 활용할 수 없었다. 라케다이몬인들은 용감하게 싸웠고 자신들이 미숙한 전사들과 싸우는 노련한 전사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페르시아인들은 부대별로 공격해도 그 밖에 온갖 작전을 써봐도 고갯길을 장악하려던 시도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자 마침내 철수했다.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관전하던 페르시아 왕이 자신의 군대가 염려되어 앉았던 왕좌에서 3번이나 벌떡 일어섰다고 한다. 페르시아 왕이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을 때 에우리데모스의 아들 에피알테스라는 멜리스인이 그와 면담하러 왔다. 왕이 크게 포상하리라고 기대하고 그는 테르모필라이에 이르는 산속 오솔길을 알려주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그곳 고갯길을 지키고 있던 헬라스인들을 죽였다. 크세르크세스는 에피알테스의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여 당장 휘다르네스와 그의 군대를 파견했다. 제물로 바친 동물들의 내장을 살펴보고 나서 테르모필라의 고갯길에 주둔한 헬라스인들에게 날이 새자마자 죽음이 닥칠 것이라고 맨 먼저 예언한 것은 예언자 메기스티아스였다. 그리고 아직 캄캄한데도 몇몇 탈주병이 와서 페르시아인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헬라스인들은 회의를 열었는데 의견은 둘로 갈리었다. 일부는 진지를 떠나지 말자고 했고 일부는 그에 반대했다. 회의가 파하자 헬라스인들 중 일부는 제각기 고향 도시를 찾아 뿔뿔이 흩어졌고 일부는 레오니다스와 함께 그곳에서 버틸 채비를 했다. 일설에 따르면 레오니다스 자신이 이들 다른 도시들에서 온 헬라스인들을 살리기 위해 떠나보냈으나 지키라고 파견된 진지를 포기하는 것은 그 자신과 스파르테인들에게는 불명예라고 여겼다고 한다. 그는 그곳에서 버티면 큰 명성을 얻게 될 것이고 스파르테의 번영은 지속될 것이라고 느꼈던 것이다. 레오니다스는 예언자 메기스티아스를 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떠나보내려 했다.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고 함께 종군한 자신의 하나뿐인 외아들만 떠나보냈다. 크세르크세스의 군사들이 진격해오자 자신들이 죽으러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레오니다스와 헬라스인들은 이번에는 저번보다 고갯길이 더 넓어지는 지점까지 전진해 나갔다. 헬라스인들은 자기들이 산을 우회해온 페르시아인들의 손에 죽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들의 목숨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페르시아인들과 싸웠다. 헬라스인들의 창은 이제 대부분 부러졌다. 그래서 그들은 칼로 페르시아인들을 도륙했다. 레오니다스는 이 혼전 중에 용전분투하다가 전사했고 그와 함께 내가 이름을 알고 있는 다른 저명한 스파르테인들도 기억에 길이 남을 인물들로 전사했다.
헤로도토스는 또 이렇게 덧붙인다. 사실 나는 300명 전원의 이름을 알고 있다. 쓰러진 곳에 그들은 묻혔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들과 레오니스가 일부 동맹군들을 떠나보내기 전에 전사한 이들을 위해 말한 다음과 같은 명문을 새긴 기념비가 새겨졌다. 이곳에서 전에 펠로폰네소스에서 온 4,000명이 300만의 적군과 맞섰노라. 테르모필라이에서 헬라스인들은 그렇게 싸웠다. 그 뒤 크세르크세스는 데마라토스를 불러서 얼마나 많은 라케다이몬인들이 있는지, 또 그들은 저들처럼 용감한지 물어본다. 데마라토스는 스파르테 시에는 약 8,000명의 전사가 있는데 그들 모두는 용감한 전사라 말한다. 그러자 크세르크세스는 데마라토스에게 조언을 구한다. 데마라토스는 함선을 라코니케 땅으로 보내 퀴데라라는 섬을 기지로 삼아 라케다이몬인들을 괴롭혀야 한다 조언한다. 그렇지 않고 육로로 계속 전진하면 테르모필라이에서보다 더욱 격렬한 전투를 각오하여야 한다 말한다. 이때 함대사령관 아카이메네스가 데마라토스의 조언에 따르지 말고 육군과 해군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 말한다. 하지만 크세르크세스는 데마라토스의 편을 들어준다. 여기까지가 영화 300에 나온 테르모필라이 전투의 과정이다. 다음으로는 살라미스 해전을 살펴보자. 살라미스 해전은 세계 4대 해전의 첫 번째 해전으로 유명하다. 참고로 세계 4대 해전은 살라미스 해전과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었던 트라팔가 해전, 그리고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른 칼레 해전, 마지막으로 이순신 장군의 한산 대첩을 꼽기도 하고 나라마다 조금씩 서로 다른 전투를 넣기도 한다. 하지만 살라미스 해전과 칼레 해전은 거의 공통으로 포함되니 그 중요성과 의미를 짐작할 만하다. 아르테미시온에 포진한 헬라스인들의 함대 최고사령관직은 스파르테인 에오리클레이데스의 아들 에오리비아데스가 맡았다. 동맹군들이 아테나이의 지휘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아테나이인들이 함대를 지휘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동맹군들이 이에 반대하자 아테나이인들이 양보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헬라스가 살아남는 것이었고 그들이 지휘권을 두고 다투면 헬라스가 망하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들의 생각은 옳았다. 전쟁이 평화보다 못한 만큼이나 내부는 합심하여 전쟁을 하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밝혀지는 것처럼 펠로폰네소스인들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동안에 한해서였다. 당시 아르테미시온에 집결한 헬라스인들은 수많은 적선들이 아페타이에 정박해 있고 그 일대가 군사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자 겁이 났다. 그래서 그들은 헬라스의 안쪽으로 더 들어갈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에우보이아인들은 아이들과 하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에우리비아데스에게 간청했으나 그가 거절하자 아테나이 장군 테미스토클레스를 찾아가 헬라스인들의 함대가 그대로 머물러 에우보이아를 위해 싸운다는 조건으로 30달란톤의 뇌물을 주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받은 돈 가운데 5달란톤을 마치 자기 돈인 양 에우리비아데스에게 주고 동의를 얻었다. 남은 사람들 중에서는 코린토스의 장군 아데이만토스가 반대하며 자기는 아르테미시온에 머물지 않고 떠나겠다고 하자 3달란톤의 뇌물을 주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마음이 바뀌었고 에우보이아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재미를 본 것은 테미스토클레스였다. 그가 나머지 돈을 착복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돈을 분배받은 두 사람도 그 돈이 아테나이에서 온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헬라스인들은 에우보이아에 머물며 해전을 벌였다. 크세르크세스의 군사들과 장군들은 소수의 함선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헬라스인들이 완전히 실성한 줄 알았다. 신호가 떨어지자 헬라스인들은 이물은 척선들로 향하고 고물은 중앙으로 모았고 두 번째 신호가 떨어지자 좁은 공간에 갇힌 채 정면에서 적을 공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개시했다. 이 전투에서 그들은 척선 30척을 납포했고 포로들 속에는 명망 높은 장군이었던 필라온도 포함되어 있었다. 해전의 승패가 아직 가려지지 않은 채 밤이 다가와 양군을 갈라놓자 헬라스인들은 아르테미시온으로 페르시아인들은 아페타이로 회항했는데 전투의 결과는 페르시아인들의 예상과는 사뭇 달랐다. 밤이 되자 아직 한여름인데도 밤새도록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며 펠리온 산에서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이곳의 군사들은 이런 소음을 듣고 겁이 났고 재난이 거듭되더니 이제 죽는구나 싶었다. 그들은 해난사고와 펠리온산 앞바다에서의 폭풍에서 채 숨을 돌리기도 전에 격렬한 회전을 벌여야 했다. 이곳의 페르시아인들에게 밤이 무서웠다면 에우보이아 섬을 우회하도록 파견된 페르시아인들에게 밤은 더 무서웠다. 그들은 코일라 앞바다를 항해하던 중 폭풍과 폭우를 만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밀려 다니다가 바위들에 자초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기술했다.
이 모든 것은 페르시아 군세가 헬라스인들의 군세보다 훨씬 더 많지 않고 대등하게 만드시려는 신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 해전을 벌였지만 양측은 많은 함선과 인명피해를 남긴 채 헤어졌다. 헬라스인들이 아르테미시온에서 철수하자 페르시아인들은 헤스티아이아인들의 도시를 함락했고 해안마을을 모조리 유린했다. 크세르크세스는 테르모필라이에서 전사한 자신의 군사들의 시신을 대략 2만 명의 시신 중 10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구덩이를 파고 묻되 구덩이들 위에 나뭇잎과 흙을 뿌려 함대에서 온 자들이 보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모두 와서 전투의 결과를 구경하도록 하였다. 페르시아군의 시신 1000구는 들판에 흩어져 누워있고 척군 즉 헬라스군의 시신 4000구는 한 곳에 쌓여있는 시신 구경을 한 후 함대에서 온 자들은 함선으로 돌아가고 크세르크세스와 그의 군대는 진격을 계속했다. 헬라스인들의 함대는 아르테미시온을 떠난 뒤 아테나이인들의 요청에 따라 살라미스로 갔다. 헬라스인들의 다른 함선들은 살라미스로 향하고 아테나이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아테나이인들은 저마다 자식들과 하인들을 최선을 다해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전령을 시켜 통고했다. 그러자 대부분은 가족들을 트로이젠으로 보냈으나 덜어는 아에기나로, 덜어는 살라미스로 보냈다. 피난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여러 도시에서 파견된 장군들이 살라미스에 모여 헬라스인들이 장악한 지역 중 어느 곳이 해전에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 회의를 열었다. 이때 한 아테나인이 와서 페르시아군이 이미 아티케에 도착하여 아티케 전역에 불을 지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아테나이의 아크로폴리스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살라미스에 있던 헬라스인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고 몇몇 장군들은 작전 계획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지도 않고 함선을 타고 철수하려고 돛을 올렸다. 남아있던 장군들은 이스트모스 앞에서 해전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자기 함선으로 돌아오자 무네시필로스라는 아테나이인이 장군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에게 물었다. 함대를 이스트모스 쪽으로 끌고 가 펠로폰네소스 앞에서 해전을 벌이기로 결정되었다고 테미스토클레스가 말하자 그는 함대가 일단 살라미스를 떠나면 해전을 벌여 지켜야 할 조국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곳 살라미스에서 해전을 벌이도록 에우리비아데스의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하라고 테미스토클레스에게 말한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이 제안에 마음이 크게 움직여 에우리비아데스와 면담하여 무네시필로스가 한 말을 마치 자기 의견인 양 되풀이하여 거기에 살을 붙였다. 에우리비아데스는 그의 간절한 호소에 마침내 마음이 움직여 배에서 내려 장군들의 회의를 소집했다. 장군들이 다 모이자 테미스토클레스는 사태가 다급한 만큼 열변을 토했다. 그러나 코린토스의 장군 아데이만토스가 테미스토클레스여, 경주할 때 너무 일찍 출발선에서 뛰어나가는 자는 채찍으로 얻어맞게 되어 있어 라며 그의 말을 막았다. 그러자 테미스토클레스는 경주에서 처지는 자는 월계관을 쓰지 못하는 법이요 라고 응수했다. 그러며 그에게 살라미스에서 싸워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 이유는 첫째 소수의 함선으로 많은 척선들과 좁은 곳에서 싸우게 되니 우리가 대승할 것이며 둘째 살라미스에 피난시켜 놓은 처자식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되며 이곳에서 해전을 벌이면 펠로폰네소스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게 될 것이며 척군을 펠로폰네소스로 끌어들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또한 에우리비아데스에게는 그대가 이곳에 머물러 남아가 되어준다면 일이 잘 풀릴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헬라스를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이오 라며 자신의 권유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들은 이탈리아로 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결국 아테나인인들이 모두 떠날까봐 에우리비아데스는 살라미스에 머물러 바다에서 결전을 벌이자는 의견을 채택한다. 페르시아군들이 모두 아테나이 땅에 도착하고 함대도 팔레론에 입항했을 때 크세르크세스는 직접 함선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는 여러 부족의 왕들과 함장들에게 마르도니오스를 보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보려고 자기가 해전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차례차례 묻게 했다. 이때 아르테미시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르테미시아는 300의 후속편으로 나온 300제국의 부활이라는 영화에서는 지독한 역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페르시아의 태수로서 대단히 지혜로운 장수였다 한다. 전하께서 굳이 해전을 하셔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나이까? 이번 원정의 목표였던 아테나이는 전하의 수중에 있으며 나머지 헬라스도 전하의 것이 아니옵니까? 전하의 길을 가로막을 자는 이제 아무도 없나이다. 전하께서 해전에 응하시지 않고 함대를 해안 가까이 붙들어 두시며 아티케에 머무시거나 펠로폰네소스로 진격하시면 만사가 절로 전하의 뜻대로 될 것이옵니다. 헬라스인들은 장기간 전하에 맞설 수 없는 만큼 뿔뿔이 흩어져 제각기 고향 도시로 도망칠 것이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었다면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완전히 점령하였을 것이다. 그녀의 판단은 정확하였으나
크세르크세스는 그녀의 말을 따르지는 않는다. 그녀는 더 중요한 말을 남기는데 전하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소서. 좋은 주인의 종은 나쁘고 나쁜 주인의 종은 되게 좋은 법입니다. 전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주인이시지만 전하의 동맹군으로 자처하는 자들은 나쁜 자들이옵니다. 정말 폐부를 찌르는 말임에 틀림없다. 실제로 여기서 나쁜 주인이라는 뜻은 카리스마 있는 터프한 주인이라고 읽는 것이 나을 듯하다. 오늘날에 비추어 본다면 주인의 개념보다는 리더나 회사의 경영자 정도로 바꿔서 읽어보면 이 말에 숨겨진 깊은 뜻을 더 잘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아르테미시아가 이렇게 말하자 크세르크세스는 그녀의 의견이 마음에 들어 전에도 그녀를 현명하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그녀를 더욱더 존중했다. 그럼에도 그는 다수의 의견에 따르라고 명령했다. 그리하여 출항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그들은 함선들을 살라미스로 이동시켜 시간을 갖고 느긋하게 부대별로 나누어 전투 대형을 갖추었다. 한편 그날 밤 페르시아 육군은 펠로폰네소스로 진격했다. 펠로폰네소스인들은 레오니스와 그의 부대가 테르모필라이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의 도시에서 달려와 이스트모스에 진을 쳤다. 그들은 이스트모스를 가로질러 방벽을 쌓았다. 그들은 함대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방벽을 쌓는 일에 전념했다. 살라미스의 펠로폰네소스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자신들보다 펠로폰네소스가 더 염려되었다. 그들은 에우리비아데스가 어리석다고 수군거렸고 결국에는 불만이 공공연히 폭발했다. 그들은 차라리 펠로폰네소스로 가서 그곳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자신의 주장이 펠로폰네소스인들의 주장에 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자 몰래 회의장을 빠져나와 페르시아인들의 군영으로 밀사를 보냈다. 밀사는 페르시아 장군에게 헬라스인들은 겁에 질려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으며 서로 분열되어 대항하지 못할 것이니 그들이 도망치도록 수수방관하지만 않는다면 가장 빛나는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전한다. 페르시아 장군들은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 헬라스인들이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협 전체를 봉쇄한다. 살라미스의 헬라스 장군들은 자신들이 페르시아 함대에 포위된 줄도 모르고 논쟁을 벌였다. 그때 아리스테이데스라는 사람이 아이기나에서 살라미스로 건너왔다. 그는 아테나인으로 민중에 의해 토편 추방되었다. 그는 테미스토클레스를 따로 만났는데 그의 친구가 아니라 최대의 정적이었다. 그는 테미스토클레스에게 적에게 완전히 포위되었다고 알려준다. 그러자 테미스토클레스는 자신이 사주한 일이었다 말하며 그에게 직접 장군들에게 상황 설명을 해달라 말한다. 아리스테이데스는 안으로 들어가 자기가 아이기나에서 오는 길에 헬라스 함대가 크세르크세스의 함선들로 완전히 포위되어 있으니 적군을 물리칠 준비를 하라고 조언했다. 장군들이 그의 보고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갑론을 박하고 있을 때 소시메네스의 아들 파나이티오스가 지휘하는 테노스인들의 3단 노선 한 척이 탈주해 와서 진상을 낱낱이 전했다. 헬라스인들은 이제야 보고를 사실이라 믿고 전투 준비에 들어갔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이때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연설을 했는데 그는 시종일관 인간 본성과 기질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대비시키며 그들에게 좋은 면을 선택하라고 권하고 나서 승선하라는 명령으로 연설을 끝냈다. 그들이 승선하자마자 아이아코스 자손들을 모셔오도록 파견되었던 3단 노선이 아이기나에서 도착했다. 그러자 헬라스인들의 전 함선이 발진했고 그러자 페르시아인들이 즉시 그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살라미스 해전은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페르시아 함선들은 살라미스에서 아테나인들이나 아이기나인들에 의해 파괴되었는데 헬라스인들은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유지하며 해전을 벌였는데 페르시아인들은 대열이 무너진 채 어느새 작전 계획도 없이 싸웠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헤로도토스는 또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페르시아인들이나 헬라스인들 개개인이 어떻게 싸웠는지 확실히 말할 수 없다. 다만 이날 보여준 아르테미시아의 태도는 그녀에 대한 왕의 총애를 깊어지게 했다. 페르시아 왕의 함대가 일대 혼란에 빠졌을 때 그녀의 함선은 한 아티키 함선의 추격을 받았다. 앞에 우군의 함선이 가로막고 있어 도주가 불가능하자 그녀는 우군의 함선을 들이받았다. 그 함선이 격침되자 뒤쫓던 아티키 함선의 함장은 그녀의 함선이 헬라스 함선이거나 아니면 자기 편의 페르시아 탈주선인 줄 알고 다른 함선을 공격하기 위해 뱃머리를 돌렸다. 그녀는 왕에게 이롭지 못한 행위를 했는데도 크세르크세스에게 더욱더 신임을 받게 되었다. 왕의 측근 중 한 명이 아르테미시아가 선전하며 적선을 침몰시키고 있다고 왕에게 말했다. 그들은 그녀가 파괴한 함선이 적선인 줄로 알았다. 다행히도 그녀에 의해 파괴된 함선에서 살아남아 그녀를 고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우리 군대에서는 남자들은 여자가 되고 여자들이 남자가 되었구려라고 말했단다.
함선이 파괴되었을 때 헬라스인들은 헤엄칠 줄 알아 사상자가 많지 않았지만 페르시아인들은 대부분 헤엄을 칠 줄 몰라 바닷물에 빠져 죽었다. 전쟁이 끝난 후 크세르크세스는 헬라스인들이 어떤 이오니아인의 사주를 받거나 스스로 생각해내어 헬레스폰토스로 가서 다리를 해체하지 않을까 겁이나 퇴각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헬라스인들에게도 아군에게도 노출되는 것을 꺼려 전쟁 준비를 하는 것처럼 했다. 크세르크세스는 이렇게 하는 한편 페르시아로 사자를 보내 패전 소식을 전하게 했다. 여기에 헤로도토스가 극찬한 페르시아의 장점이 있다. 필멸의 존재 가운데 이들 페르시아의 사자들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것은 없는데 이것은 페르시아인들이 독자적으로 생각해낸 것이다. 하루에 말 한 필과 사람 한 명이 배정되도록 전체 여정에 소요되는 일수만큼 많은 말들과 사람들이 하루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한다. 첫 번째 주자가 전달 사항을 두 번째 주자에게 인계하면 두 번째 주자는 세 번째 주자에게 인계한다. 이 말달리기를 페르시아인들은 앙까레이온이라고 부른다. 카르도니오스는 크세르크세스가 해전의 결과에 몹시 상심해 있는 것을 보고 아테나이에서 도주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그래서 헬라스를 원정하도록 자신이 왕을 설득한 만큼 처벌받지 않을까 염려되어 이번 기회에 헬라스를 정복하든지 아니면 큰일을 위해 명예롭게 생을 마감하는 모험을 시도하는 쪽이 더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크세르크세스에게 군대의 대부분을 이끌고 귀국하되 자신에게 30만 정병을 뽑게 해준다면 헬라스를 노예로 만들어 바치겠다 말한다. 크세르크세스는 이 제안이 마음에 들었다. 그가 아르테미시아를 불러 이 이야기를 들려주자 아르테미시아는 크세르크세스에게 마르도니오스가 원하는 병력과 함께 이곳에 남게 하는 것이 상책이라 조언한다. 그러며 이렇게 덧붙인다. 그가 정복하고 싶어하는 것을 실제로 정복하고 그의 뜻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전하, 그것은 전하의 업적이 될 것이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전하의 종들이기 때문이옵니다. 설사 마르도니오스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리 큰 재앙은 아닐 것이옵니다. 헬라스인들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없앤 것은 전하의 종이므로 승리한 것이 아니옵니다. 전하께서는 아테나이를 불태우시겠다는 원정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셨으니 귀국하셔도 될 것이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그녀의 이 제안이 마음에 들었다. 그녀의 말은 그의 의도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헬라스인들은 적의 함대가 떠났음을 알게 되자 추격에 나서기로 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선교들을 파괴하기 위해 곧장 헬레스폰토스로 항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에우리비아데스는 반대로 선교를 해체하는 것은 헬라스인들에게 최대의 재앙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테미스토클레스는 헬레스폰토스로 항해하도록 다수의 장군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작전을 바꿔 더 이상 추격하지 말자고 아테나이인들을 설득한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언젠가 아테나이인들과 사이가 나빠질 경우 피난처를 확보해 놓으려고 페르시아 왕의 호감을 사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테나이인들을 기만했지만 아테나이인들은 설득되었다. 그는 신복 몇 명을 크세르크세스에게 보내 자신이 헬레스폰토스의 선교들을 파괴하려는 작전을 막았다고 전한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안드로스를 비롯하여 다른 섬들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보냈던 그 신복들을 보내 돈을 요구하며 만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헬라스 함대를 이끌고 와서 그들의 도시를 함락시키겠다고 위협했다. 그가 살라미스 해전의 최대의 영웅이었지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의 탐욕 때문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는 안드로스 섬을 기지 삼아 다른 장군들 몰래 여러 섬으로부터 돈을 갈취했다. 크세르크세스는 마르도니오스를 테살리아에 남겨두고 서둘러 헬레스폰토스로 행군하여 45일 만에 다리에 도착했으나 그가 데려온 것은 데려간 군대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마르도니오스는 다시 한번 아테나이를 함락하고 싶은 무서운 욕망에 사로잡혀 아티케에 도착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테나이인들은 대부분 살라미스에 있거나 함선 위에 있어서 빈 도성을 함락했다. 스파르테인들은 모두 이스트모스로 달려갔다. 그러자 마르도니오스는 스파르테인들이 이스트모스에 도착하기 전에 아테나이를 불태우고 성벽이건 집이건 신전이건 똑바로 서 있는 것은 모조리 부수고 허문 다음 철수했다. 마르도니오스는 철수하여 메가라로 가서 그곳을 유린했으며 이스트모스에 헬라스인들이 집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플라타이아의 땅에 이르는 지역의 아소포스강을 따라 포진하고 있었다. 결국 플라타이아의 전투가 벌어졌고 이 전투에서 마르도니오스는 죽게 된다. 파르나케스의 아들 아르타바조스는 처음부터 크세르크세스가 마르도니오스를 뒤에 남겨둔 것이 못마땅했고 이번에도 전쟁을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만류하려 했으나 아무 소용없었다.
그래서 그는 마르도니우스의 작전에 불만을 품고 4만 명의 부대원들을 데리고 싸움터로 가는 것처럼 가다가 도중에 페르시아인들이 패주해 오자 최대한 빨리 싸움터에서 달아나 헬레스폰토스 쪽으로 도망쳤다. 페르시아인들은 플라타이아에서 패하던 바로 그날 이오니아의 미칼레에서도 패했다. 이 책의 마지막 전투는 세스토스에서 벌어졌다. 이 지역의 통치자는 크세르크세스가 테스로 임명한 아르타윅테스라는 페르시아인인데 그는 교활하고도 무도한 자로 아테나이로 진격하던 왕을 속여 엘라이우스에서 이피클로스의 아들 프로테실라오스의 보물을 훔쳤다. 그는 아테나이인들에게 포위 공격을 당했는데 포위 공격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포위 공격이 늦가을까지 계속되자 아테나이인들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성체를 함락하지 못해 초조해졌다. 그러나 성벽 안에 있는 자들도 최악의 상황에 처해 침대에 가죽끈을 삶아 먹었다. 가죽끈이 떨어지자 아르틱테스와 오이오바조스를 위시한 페르시아인들은 야음을 틈타 적병이 가장 적은 성체의 뒤쪽으로 내려가 도주했다. 날이 새자 케르소네소스인들은 자신들의 성탑에서 아테나이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신호를 보내고 성문을 열었다. 대부분의 아테나이인들은 도망자들을 추격했고 나머지는 도시를 점령했다. 오이오바조스는 트라케까지 도주했으나 트라케의 압신티오이족이 그를 붙잡아 플레이스트로스라는 지역 신에게 그들 고유의 방식대로 제물로 바쳤다. 나중에 도주하기 시작한 아르타윅테스 일행은 아이고 스포타모이를 조금 지난 지점에서 따라잡혀 장시간 저항했으나 덜어는 죽고 덜어는 사로잡혔다. 헬라스인들은 포로들을 한데 묶어 세스토스로 끌고 갔는데 거기에는 아르타윅테스와 그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르타윅테스는 성역에서 보물들을 가져간 대가로 100달란톤을 신에게 내놓을 것이며 살아날 경우 자기와 자신의 아들을 살려준 대가로 200달란톤을 아테나이인들에게 주겠다고 했으나 아테나이의 장군 크산티포스를 움직이지 못했다. 아테나이인들은 크세르크세스가 해협을 가로질러 설치한 다리가 끝나는 해안으로 끌고 가서 널빤지에 못 박은 뒤 매달았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죽였다. 그러고 나서 아테나이인들은 헬라스로 회항했다. 책형에 처해진 이 아르타윅테스는 아르템바레스의 손자로 아르템바레스가 내놓은 제안이 페르시아인들의 동의를 받아 키로스 앞에 제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우스께서 페르시아인들에게 그리고 남자들 중에서는 키로스여 그대에게 통치권을 주셨으니 그대가 아스키아게스를 정복한 지금 우리는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좁고 울퉁불퉁한 곳을 떠나 더 나은 곳을 차지하도록 합시다. 우리 이웃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 더 먼 곳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중 하나를 취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배 민족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민족과 아시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언제 오겠습니까? 키로스는 이 제안을 듣고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으나 그 제안대로 밀고 나가라며 그럴 경우 지배 민족에서 피지배 민족이 될 각오를 하라고 경고했다. 부드러운 나라에서 부드러운 남자들이 태어나는 법, 놀라운 곡식들과 용감한 전사들이 같은 땅에서 태어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오라고 그는 말했다. 그래서 페르시아인들은 그의 말이 옳았음을 인정하고 물러났고 자신들의 견해가 키로스의 견해보다 못하자 평야를 경작하며 남의 노예가 되느니 척박한 땅에 살며 지배자가 되기를 택했던 것이다. 이 글이 이 책의 제일 마지막 문장이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글이다. 더 많은 나라를 취하는 것이 지배민족에게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지배민족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제국의 속성이자 기업, 즉 자본의 속성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럴 경우 지배민족에서 피지배민족이 될 각오를 하라 라는 말도 꼭 명심해야 할 말이다. 마지막 문장의 평야를 경작하며 남의 노예로 살 것이냐 아니면 척박한 땅에 살며 지배자가 될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이 말은 대단히 무서운 말이지 않은가? 실제로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자 아테네인들은 믿기지 않는 승리가 페르시아인들의 오만에 대한 신의 심판이라고 믿었다. 이 책에서는 시종일관 인간의 오만에 대한 경계가 곳곳에 숨어 있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인간에 대한 뛰어난 통찰을 바탕으로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 그의 책을 통해 우리는 사회의 깊이를 넓혀 나갈 수 있으니 이 또한 행복한 일이다.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을 짐작해보자. 이 책의 제일 앞부분에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제일 마지막에는 풍요로운 땅에서 노예로 살 것인지 척박한 땅에서 지배자로 살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나온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보여진다. 그가 이렇게 길고 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돈이나 권력을 추구하지 말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헤로도토스는 행복이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탁월함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헤로도토스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자. 평야를 경작하며 남의 노예로 살 것이냐, 아니면 척박한 땅에 살며 지배자가 될 것이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